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인사드리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연인들은 지금 한참 데이트를 즐기고 계실 것 같아요. 또 직장인들은 짧은 연휴 이후에도 내일을 기다리면서 이 크리스마스 밤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크리스마스 밤을 더 알차게 채워줄 오늘 저희 머니맨도 알찬 소식들로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송병헌 대표와 1시간 함께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부동산 시장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정말 딱 들어맞는 게 또 올해 부동산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 한 해를 좀 총정리하면서 도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투자 정보들 오늘 저희가 마련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SNS 통로 이용해서 저희랑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 전화 연락 주시면 됩니다. 2128-8548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고요. 방송에 참고했으면 좋겠다 또는 궁금한 점 있으시면 SNS 통해서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24시간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 게시판, 또 쪽지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발에 오늘도 송병헌 대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가장 바쁘신 다둥이 아빠이시자 또 부동산 대표님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대표님. 네, 저는 굉장히 외롭게 보내고 왔는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아직 뭐 오늘 하루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따 맞아요. 저녁에 가서 또 마무리를 잘 해야지 않을까. 저녁에 또 댁에 내려가세요? 네네, 가야죠. 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전 같이는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대한민국 2018년도의 부동산 시장도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크리스마스 때 많이 나오는 캐롤송 요새 거의 못 들어보죠. 잘 안 나오고 진짜? 있죠. 크리스마스 때의 캐롤송들을 많이 막 무작위로 틀다 보니까 판권, 즉 노래를 틀은 값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노래를 틀은 값을 좀 매기게 해달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게나 다중이 있는 시설에서 캐롤송을 막 무작위로 틀게 되면 그 비용을 무르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거를 오케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크리스마스 캐롤을 안 틀어버리는 경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신곡을 내었을 경우에 뜨지를 못하는 노래 자체가 이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같은 경우는 길거리를 가다 보면 가게들마다 이렇게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캐롤을 막 틀어놓다 보니까 좀 분위기도 나고. 예전에는 맞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면 또 물건도 이렇게 좀 사고 싶은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 요즘 거리를 나가보면 문도 좀 안 열어놓고 있고요. 난방 관계 때문에요. 물론 이제 에너지를 아끼는 것도 좋은데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좀 규정을 좀 완화해주면 하루 정도는 이틀 정도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음원 자체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전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안 사는 느낌. 캐롤송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또 시대도 좀 많이 변했고요. 맞아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보다 조금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도 핵가족화 좀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좀 그런 듯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동시에 한번 눌러서 아파트를 좀 누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올라야 할 곳들은 아예 안 오르고 있고요. 조금 가격을 유지해 줬으면 하는 지역들은 오히려 빠져버리는 이런 상태. 또 거기에 맞춰서 내수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좀 부동산 시장에서도 연말 캐롤송을 듣기가 쉽지가 않았죠. 사실은 내년을 조금 더 기약하면서 까치송을 조금 들을 수 있을까?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대표님과 함께하면 저희 조금 더 긍정적인 희망의 기운을 가져가면서 부동산 전략 아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 벽두에 출몰하시는 곳은 어느 곳인지 세미나 일정 어떻게 잡혀 있으세요, 대표님? 저희가 1월 5일 날 첫 회로 저희가
세미나를 대치동 쪽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섬유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1시부터 이번 4시까지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 주인 1월 7일 날은 수원에서 세미나를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첫 세미나이기도 하고 네. 또 2019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거냐 글로벌 경기나 국내 정치, 경제 부분까지도 한번 두루두루 물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는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2019년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세미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첫 타자로 지금 대치동을 가시고 그 다음에 수원으로 넘어가시네요. 네. 네. 이 지역을 아마 타겟으로 잡으신 네. 첫 세미나 일정으로 잡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1시간 당겨집니다. 대치동 같은 경우는 보통 1시 반부터 4시까지였는데 네. 조금 일찍 시작이 돼서 1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시간 잘 체크하시고 또 대치동 세미나 그리고 이어지는 수원 세미나까지 많은 분들 밝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올해를 좀 갈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떠오르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쭉 한번 저희 정리해 볼까요, 대표님? 네. 올해 2017년에 이어서 2018년에도 아파트 가격이 좀 안 떨어지고 네. 조정이 안 이루어지면서 계속 오르다 보니까 많은 정책들이 좀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예. 대표적으로 초과이익 환수하겠다. 그래서 1인당 개발이 3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초과이익 금액을 최고 세율을 50%까지 부과하겠다 이런 것도 나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청약 요건을 좀 강화하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공급을 좀 늘려가겠다. 추가적으로. 네. 그래서 서울 외곽에 제3기 신도시 네. 개발계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9.13 정책 이후부터 지금 수도권 또한 전국적으로 아파트 시장들이 좀 얼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온수와 냉탕을 좀 자주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뜨겁다 보니까 찬물을 끼얹다 못해서 아예 얼음을 부어버린 이런 상태. 그래서 얼음 세례. 네네, 네. 얼음 세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좀 얼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하다는 있죠.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올해를 글쎄요 2가지로 정리한다면은 9.13 대책 전과 네, 9.13 대책 후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진 그 근간에는 특히 수도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무서운 집값 상승세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냈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10월에는 그렇게 많이 안 깎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많이 잡혔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질적인 이 상황이 좀 다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라는 부분이 또 궁금하거든요. 지금 올해를 보기 전에 이제 2017년도를 좀 봐야겠죠.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딱 들어서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집을 없는 사람, 특히나 20대, 30대들은 어떤 자금을 좀 준비하는 것도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여력도 없는 데다 대놓고 네.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집값을 좀 눌러줬으면 좋겠다. 집값을 안정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오른 부분만큼은 오케이 인정하더라도 네. 앞으로 내가 벌어서 노력한 만큼의 어떤 접근성이 좀 나와주는 집값 상승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많은 정책, 재작년에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죠. 맞죠. 그래서 네. 실제로 2017년도에 쏟아낸 정책들이 시장에 바로 먹혀야 되는데 그래서 가격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안 먹혔거든요. 그쵸? 오히려 더 네.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규제 구조로 갔죠. 역풍도 맞았죠. 그래서 네. 실제로는 주거 안정화 정책에서 가장 선행적으로 움직여야 했던 부분이 바로 금리 정책이었다. 금리. 네네. 네. 금리를 좀 오르면서 자금을 가져가는 데 좀 부담 갈 수 있는 구조로 먼저 만들어줬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가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부양책을 쓰면서 08년도에 미국에서 좀 잘못된 금융 상품이 잘못되면서 좀 힘들어진 그 힘들어짐을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달러를 굉장히 많이 찍어서 부양책을 썼거든요. 네. 그 풀어진 달러를 실제로는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 즉 2017년도 말부터 2018, 19 앞으로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다시 한번 그 달러를 끌어모으는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네.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조로 봤을 때는 경기가 그렇게 나쁜 경기는 아니었었거든요. 2017년도 말까지는. 그렇죠. 초까지는. 네.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먼저 올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정책들을 좀 내주는 이런 구조로 갔으면 오히려 지금 가계부채가 좀 안정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막을 수 있었다. 네, 근데 네. 2016년도 말부터 2017년도 기준을 잡으면 1,000조를 넘어설 것이다 했던 게 1,000조를 금방 넘겨버렸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LTV, 그러니까 네. 총 담보 비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구조. 네. 그 다음에 DSR까지 내놓으면서 대출을 내고자 하는 그 당사자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 또한 부채 비율까지 다 보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강화되기 전에 빨리 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값은 서서히 뛰고 있으니까 네네. 미리 좀 빨리빨리 잡아놓으려고 하는 심리가 발동돼 버렸죠. 대출 수요가 엄청났잖아요. 네, 엄청났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네. 1,100조, 1,200조, 1,300조, 1,400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500조를 바라보고 있는 넘어갔어요. 짧은 네. 시간 안에 굉장히 부채를 많이 늘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먼저 올려놓고 규제를 넣었을 경우에는 금리 무서워서 규제 무서워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면서 집이 안정을 좀 꽤 했을 텐데. 네, 맞아요. 이거를 금리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최저금리 상태에서 올리겠다, 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나왔지만 네. 국내에서는 거의 안 올랐거든요. 이번에 얼마 전에 좀 올렸지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금리 오르기 전에 또 규제 들어오기 전에 네. 또 내가 대출로 넘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아파트 값이 더 뛰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겠다는 사야겠다.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돼 버렸다. 강해졌었죠. 네네. 네. 그래서 그 기조에 쭉 왔고요. 또 한 가지는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을 오히려 풀어주는 정책이 한번 나왔었죠. 그 전에. 네네. 네, 네.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을 내게 되면 다주택자도 유주택자지만 무주택자 개념으로 보겠다. 일가구 개념으로 보겠다. 네. 이렇게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집 사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금리도 앞으로 더 올라간다면 가면 갈수록 좀 복잡해지니까 지금 좀 사야겠다 이게 발동된다다 대놓고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런 추세를 보였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또. 오히려 네. 다주택자가 더 늘어나 늘어났죠. 버렸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또 좀 잘못된 부분으로 가버렸죠. 어떤 물론 이제 부분에서요? 정부 차원에서는 집 없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전세 시장에 남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시장에서 전세가마저 오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전세 자금도 못 구한다면 네. 은행 문턱이 높아져서 전세 자금도 못 구하면 어떡하나요라고 자꾸 민원이 나오니까 자 사는 데는 은행 문턱을 좀 높이겠다. 네. 반면 전세자들에 한해서는 6억 원 이하는 6억 원 이하는 80%까지 전세 보증금의 80%를 묻지도 말고 대출을 좀 해줘라.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은 갖춰야겠지만 너무 까다롭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건이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연 단위로 전세 자금을 올릴 수 없다. 보증금을. 또 한 가지는 월세를 5% 이상씩 올릴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좀 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행되는 게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좀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 앞전에 보증금을 미리 올려놓는 추세. 그래서 6억 원이 안 넘는 선에서 좀 그 갭 차이가 있다면 네. 예를 들자면 5억이라면 5억 한 4, 5천 많게는 6억 원 바로 밑에까지만 올려놓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게 시행이 됐을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가 없다면 네. 미리 올려놓겠다. 아. 그 다음에 미리 올려놓은 거를 또 전세 세입자는 은행 가서 대출을
쉽게 받아서 갖고 오는 이런 구조. 또 한 가지는 집을 사는데 은행 대출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데 네. 전세 자체가 좀 느슨해지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받는 네. 우리나라 실제로 전세를 끼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저쪽 유럽하고는 전혀 네. 다른 시장. 우리나라만큼은 유일하게. 전세라는 보증금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끌어올리는 시장으로 한 번 더 가버린 이런 구조가 왔죠. 그래서 실제로 전세가율이 올라갔다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전세가는 그대로 있지만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율, 네. 비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의 거래가 기준 전세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는 떨어져 버린 이런 형태로 왔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전세가율은 오른 대비 상대로 떨어져 있는 구조. 그래서 실제로 가격대가 그대로 매매가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율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네. 전세가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던 추세에서 실제로 거래가가 그 이상으로 뛰다 보니까 훨씬 더 맞습니다. 높게. 그래서 비율 자체에서 전세가율은 우리가 착시 효과처럼 떨어지는 효과를 좀 냈다. 그래서 실제로요, 저희가 올 봄부터는 아파트 시장, 주거지 시장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 땡볕은 좀 피해서 들어가는 시장이 맞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9.13 정책 이후에 이 정책의 기조를 아파트를 수요층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선택을 좀 망설인다고 해야 할까요? 네, 네. 시장 자체를 좀 관망하는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년에 이제 뭐 다음 주에 저희가 내년에 대한 전망을 좀 얘기를 하겠지만 다음 주면 내년이에요. 네네네. 다음 네. 주에 이제 내년 2019년도로 한번 전망하면서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네. 지금 전반적으로 2018년도 봄에 올라왔던 가격대 기준으로 보면 봄 이후 여름 가을까지 올라왔던 상승분은 털어내는 부분이다. 그래서 실제로 올 봄선까지 이 가격 형성한 거를 내년부터는 그 선까지 다시 맞춰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장이 연출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저희한테 9.13 대책 이후에도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희가 지금 대표님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글로벌적으로는 양적 완화 시대가 종료가 되면서 지금 긴축 정책에 들어간 상태고 맞습니다. 네. 거기에 한 발 따라갔습니다. 일단은 금리를 더 올렸었더라면 먼저 요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얘기를 네네네네. 해주셨습니다만은 미국을 따라서 우리도 금리를 한 차례 인상을 했고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뵙다 보면 가장 안타까우신 분들이 대표님께서 그렇게 주의를 주셨던, 그러니까 금리를 네네. 조금 인하했을 때 들어가서 그러니까 9.13 대책이 나오기 직전, 그러니까 한참 집값이 막 올라갈 때 네네네. 따라잡으셨던 분들, 그것도 빚을 내서 금리가 네네네네. 낮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현재. 예. 네네. 실제로 금리가 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 풀어져 있던 달러를 좀 미국 자체 내에서도 회수하면서. 내수 시장에도 지금 쏟아지는 달러를 회수해서 네.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미국에서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금리를 먼저 올려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책들을 좀 냈다면 거기에 따른 가계부채도 좀 덜 늘어났을 것이고 네. 가계부채가 안 늘었다는 얘기는 아파트 상승이 좀 완만하게 좀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이 완만한 시장이 연출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쏟아낸 급브레이크가 주어지는 이런 정책들을 쏟아낼 필요까지는 없었던 시장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18년도 현재까지도 아파트 시장이 안 잡혔다면 네. 다음 정책을 뭘 낼 수 있을까요? 더 강력한 카드가 나왔을까요? 더 강력한 정책.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아파트를 사지 말던가 네. 샀다가 만약에 판다면 아파트 어떤 거래가 차액에 대한 부분을 100% 세금 내는 방법 외에는 없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를 좀 올려놓고 해도 나머지 그 네. 다음 카드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부동산 정책만 보기에는 좀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봐야 할 게 지금
최저임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되죠. 네네. 내년부터. 실제로 08년도 우리나라 좀 리먼 브러스 사건 이후에 좀 힘들어졌던 그 전에 98년도, 99년도에 실제로 IMF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시장도 오픈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임금제를 변경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로 갔을 때 가장 먼저 불었던 게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즉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구조조정 일어났습니다. 한파가 있었죠. 일자리 구조조정.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최저임금자들이 소득이 증대돼서 소득 증대된 만큼을 내수시장에 쏟아내주는, 즉 소비가 증진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을 문재인 정권에서 들어서 바로 시작했거든요. 선순환 구조를 그리면서. 선순환 구조를 그리면서. 그런데 이 시장 자체가 지금 구조조정으로 갔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보다도 실제로는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으로 와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의점 알바, 그죠? 식당의 어떤 알바, 그다음에 단순 알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2017, 18년도까지 이게 굉장히 영향을 좀 받았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서 2019년부터는 더 이상 일자리가,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나 조금 임금 자체가 좀 낮은 이런 일자리가 더 이상 안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좀 일자리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큰 이슈 중에 부동산 정책과 좀 맞물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수시장에 수익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내수시장에 소비를 해주고요. 내수시장이 소비가 증진됐을 때에 주거지, 특히나 부동산 시장들이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2017, 18년도에 이 시장이 계속 꺼져오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많은 정책들과 은행 규제에 그 앞전에 이렇게 이루어진 상승 기폭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만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도 조금 더 활황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해 주신 부분은 내수 경기가 조금 내년도 위축될 수 있다라는 그 염려를 담고 계신 부분인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는 바로 시행하는 구조로는 26.5%를 시행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시장 자체에서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거든요. 바로 반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기간을 뭐 3년, 5년 단위로 이렇게 잡아놨지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거기에 따른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최저임금제,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11.5%를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5%에서 6%를 더 올리는 이런 구조.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까지 나와 있는 구조를 보면 26.5%까지 단계별로 올리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단계별로라는 거를 좀 멀리 좀 생각을 하고요. 당장 26.5%가 올라간 것처럼 느낌이 와버린 이런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체감은 또 체감 자체가 굉장히 얼어버렸고요. 이 시장에 맞춰서 부동산도 함께 좀 관망세 혹은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꺼져버린 시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 구조로 보더라도 6대 광역시 중에서 대구하고요, 부산, 광주가 조금 힘을 내고 있었고요. 6대 광역시는 안 들어가지만 광역시 바로 옆에 있는 세종시는 그나마 조금 버티고 있는 이런 상태. 부산 광역시는 이미 올 봄부터 시장이 꺾였고요. 한참 가격대가 뛰고 있던 해운대 일대, 광안리 일대, 수영구 일대가 지금 멈춰 있거나 혹은 오히려 팔려고 내놓는데 매수자가 안 나타나는 이런 매매가 시장. 잘 안 되군요. 올해 오히려 가격대를 마이너스 피라고 하죠. 그래서 뭐 몇천만 원씩 좀 싸게 내놔도 매수자가 안 늘어나는 이런 시장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외에 시군 단위로는 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지금 얼어 있는 상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주 쪽으로 해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전주는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2017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2014, 15년도 잠깐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다가 신규 아파트 분양 외에는
전혀 사람이 몰리지 않는 시장. 그래요? 그래서 그쪽은? 지금 네. 전라북도권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아파트가 안 팔리는 시장이고요. 그동안 지금 2017, 18년 동안 수도권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랐다면 네. 오히려 마이너스로 빠져버린 지방은 특히나 전라북도 그렇고요. 네. 저쪽으로 가면 경상남도죠. 경상남도. 예, 경상남도. 그래서 김해, 네. 마산, 창원, 포항 이쪽 같은 경우는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좀 공급량이 좀 많았던 시장이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의 산업군들이 와르르 좀 무너졌죠. 그게 가장 타격이 또 크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네. 큽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지역의 산업군들이 2015년도부터 좀 조짐이 안 좋았었고요. 네.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철강업들이 힘이 훅 빠졌고 그 지역의 일자리들이 빠진 거에 맞춰서 좀 많이 일자리들이 없어졌고요. 그렇겠죠. 네. 그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힘이 굉장히 빠져버린 시장. 또 얼마나 이주민들이 많아졌겠어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을 시행했거나 네. 사업으로 진행된 것들은 이미 분양 물량 혹은 입주 물량으로 전환돼서 쏟아지는 시장을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2016, 17, 18 올해까지도 앞으로도 내년, 내후년까지 쏟아질 물량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남 쪽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안 좋을 것 시장이고요. 같아요. 네. 또 일부 강원도 쪽으로 좀 굉장히 힘든 시장이고요. 충청도권에서도 남도보다도 충청 북도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고요. 안 좋아요? 남도는 그나마 지금 세종시가 좀 버텨주고 있다. 그 외의 지역들은 거의 지금 뭐 올랐다고 하는 지역들이 좀 찾기 힘들고요. 네. 대전광역시의 충청남도의 대전광역시의 서대구 쪽, 유성구 쪽으로 일부 조금 신규 물량을 쏟아낸다면 신규 물량 시장은 조금 활개를 치고요. 분양 시장이겠죠. 그 외의 시장들은 굉장히 힘 빠져 있는 시장. 오히려 지금 현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오히려 지방사람 같은 경우는 네, 서울에서 굉장히 주거 정책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지만 지방은 먼 나라 얘기 같은 체감 지수가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방은 네. 차이가 많이 나는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내놓은 정책을 전반적으로 보면 네.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한 1%대 많게 되면 한 8에서 6%대 시장을 놓고 마치 대한민국 100% 전체 시장을 놓고 똑같이 이렇게 판단해버린 이런 착오점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소득 주도형 성장도 네. 산업군을 분산해 놓고요. 또 한 가지는 직업군을 좀 분산해 놓는 구조. 그래서 굉장히 힘들면서 정규직이 아닌 이런 사람들은 조금 소득을 최저임금을 좀 올려주는 이런 구조. 하지만 조금 일들이 누구 어떤 일은 쉽고 어떤 일은 어렵다는 거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1교대, 2교대 정도는 조금 최저임금을 올라가는 걸 조금 적정선에서 올라가는 이런 구조. 네. 만약에 뭐 2교대, 3교대 굉장히 힘든 직종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올려주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시간 타임을 근무 노동 시간을 단계별로 좀 시간을 두고 긴 시간으로 해서 그것도 직업군에 따라서 네. 좀 바꿔줄 수 있는 구조. 이런 거였다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 주거 정책도 지역에 맞춰서 네. 가파르게 오른 지역과 좀 덜 오르는 지역, 그다음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그 지역의 인구가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과 저기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나 네. 경상남도나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별로 안 늘어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좀 되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규제나 상승폭을 오히려 거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삶의 주거지 요건, 삶의 요건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좀 올려주고 네. 건폐율 용적률도 지구 단위 변경을 좀 강하게 좀 해주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시장을 좀 만들어주면서 네. 반대로 지금 서울의 강남 일대 아파트 뭐 10억, 20억, 30억 좀 부르는 게 갑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기준에 세금을 특별 과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거래가 신고 기준에 세금 비율을 조금 올려주는 기준.
비율 자체, 책정 비율,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측정 비율 자체를 좀 올려주는 구조. 네. 그다음에 은행 대출 부분도 저기 지방 같은 경우는 대출을 LTV나 DTI, DSR 같은 경우 굉장히 완화시켜주면서 지방 같은 경우는 내가 돈 안 들이고도 은행 대출 받아서도 집을 사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자까지 좀 낮으니까 어느 정도 일자리의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 30만 원 더 받는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갈 게 아니라 네네. 지방에서도 2만 원 월급이나 조금 소득은 좀 떨어지지만 주거 정책, 주거지로 나가지는 어떤 지출 부분이 약한 구조라면 굳이 내가 잘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벗어나서, 사랑하는 가족이 네. 사는 지방을 벗어나서 수도권이나 서울로 오지 않는 네, 이런 네. 현상을 만들어줄 수도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정책도 그러니까 그 지역 상황에 맞게 차별화가 됐으면 얼마나 네네.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네네네네. 뭐 온갖 또 지역의 세미나를 다니시면서 많은 또 얘기를 들으실 것 같고, 네, 그죠. 대표님께서는 체감을 하시니까. 네네. 네. 실제로 이제 그 파리 정책도 보시면 다주택자라는 개념이 서울이나 수도권 혹은 6대 광역시 네. 또 지방까지 있는 모든 집 숫자를 다주택자로 잡겠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금액대 뭐 이런 걸 좀 차등은 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기 전라북도에 20평대 아파트 10채 갖고 있는 것보다 강남의 집 30평대 하나 갖고 있는 게 더 낫거든요. 금액대로 따져보면. 그리고 지금 실거래가 신고제로 바뀐 지가 12년 차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예.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막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무서 뭐 부동산에서 만약에 이거 조금 업계약서 말도 못 꺼냅니다. 사실은. 지금요? 네네네. 그게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로 바뀐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네. 지금 서울에 20억짜리, 30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조금 세금 비율을 높인다든가 또 혹이나 이런 자체 내에서 보면 또 억울함도 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네. 강남의 아파트를 나는 분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 20년, 30년을 갖고 투기가 있었는데 아니다. 투기가 네.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온 시장을 보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기간을 좀 보는 구조. 그래서 30년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네. 오히려 세금을 좀 긴 시간 동안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갖고 있었다는 그 소유자 또한 네, 네. 긴 시간 동안 세월이 흘러버렸잖아요. 나이가 30, 많으실 거예요. 20대는 못 그쵸? 가졌을 거예요. 그 그럼요. 나이에도. 그죠? 예, 예. 아마 30년 전에 내 아파트 소유를 했다면 최소 60, 빨랐으면 70대. 네. 30대, 네. 늦었으면 40대, 좀 더 늦으신 분들은 50대 가까이 먹어서 강남의 아파트를 그 당시에 준비했을 거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보유한 시간도 이미 20, 30년, 30년, 40년 가까이 갔고 내 나이도 벌써 60대, 70대, 80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어떤 투기 세력으로 보지 말고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오히려 그동안 갖고 있으면서 또 사회에 이바지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감면해주는 쪽으로 가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수 시장으로 들어오신 분들 그래서 뭐 근간 2년이나 3년이나 아니면 임대 기준으로 해서 2년, 4년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네. 2년 어느 정도 차등, 3년 조금 더 약하게, 뭐 예를 들자면 6년 그러면 조금 더 약하게, 10년 그러면 좀 기준에 맞춰서 하고 10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씩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이런 네, 효과. 네. 이런 차등을 좀 뒀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제가 좀 앞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앞선 얘기일 수도 있는데 2019년도에 오히려 지금 아파트 시장을 확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까 멈추다 못해서 앞으로 쏠려버려서 쏟아지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매물로 내놨는데 매물이 안 나가는 이런 시장도 있거든요. 많죠. 그래서 네. 좀 너무 앞서가는 얘기입니다. 과감히 얘기하자면 2019년도에는 오히려 양도세를 완화해줘야지 않을까. 그런 정책을 네. 내놓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양도세를 가능성이요? 완화시켜주는 구조. 그다음에 보유세를 조금 올려야겠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야겠다. 이게 기조가 아니라 조금 네. 완화해주는 오히려? 오히려 깎아주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일단 급한 대로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서 이렇게
항생제라도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경기들이 좀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물론 좀 네. 지켜봐야겠지만 이거를 다시 몸을 뜨겁게 좀 올려줘야 감기가 좀 빨리 항생제 털어질 수 처방이라도, 있겠죠. 그래서 네. 그 처방 부분으로 좀 이렇게 올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소득 평준화,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려서 조금 힘들다면 다시 한번 기간이나 어떤 올라가는 비율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장에 맞춰서 재검토, 고려하겠다. 좋은 쪽으로 한번 네.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시장에 맞는 정책을 좀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책 자체를 내가 한번 뱉어놓고 내가 한번 시행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든 끝까지 한번 보겠자, 가보자, 이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쪽으로 판단을 해서 네. 다시 한번 시장에 맞는 쪽으로 정책을 한번 내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좀 방향을 조금 돌릴 수도 있는 거고 틀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융통성 네네네.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주제가 정부의 바란다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네. 저희가 뭐 정부 정책과 모든 것들이 부동시장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근데 좀 많은 얘기들 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간 예. 동안 지금 현재 2018년에 쏟아진 많은 시장들을 다 정리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018년도에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할 게 미국과의 중국이 무역 전쟁, 맞죠. 환율 예. 전쟁.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지금 인권하고 어떤 정책 싸움이 지금 좀 붙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 또 2019년인 것 같고요. 내년이, 바통이 네. 넘어간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유럽의 영국 EU 탈퇴, 그죠? 브렉시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고 유가 변동, 네. 그 다음에 주식 변동 이런 여러 가지 얼마 전까지 또 2,000포인트를 또 깨고 다시 좀 올라왔는데 그닥 2,100포인트를 막 넘어가서 활기를 내는 시장도 아니거든요. 정체 상황이죠. 그래서 뭐. 예. 2018년도는 주식도 굉장히 좀 시끄러웠고 주택 시장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2018년도 끝점에서 보니까 이거 정책이 안정화 정책이 아닌 부양책으로 좀 바꿔놔서 부양책으로 갖는 시장이 좀 연출이 됐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또 이제 정부에서 네미카드가 공급 확대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네네. 네, 근데 여기에 어떤 실효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대표님의 좀 시각은 어떠실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2019년도에 갑자기 멈출 것 같으니까 경기가 갑자기 꺾여질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 막 한번 해보고 보자. 2019년도에는 SOC 사업이든 뭐든 예타 없이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어떤 사업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할 필요 없이 그냥 일단 6조 원이 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네. 무조건 한번 첫삽 뜨고 보자 이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에 지금 너무 시장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시장이 2019년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런 걸 좀 워워워 하면서 네. 좀 안정화를 끼워놨다면 안정 정책이 아니라 경제 자체는 안정화를 좀 끼워놓고 정책 자체는 부양책으로 조금 빨리 전환을 하는 게 좀 맞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2018년도에 지금 이렇게 공급량을 늘려가겠다고 발표했던 부분도 2019년도에 이걸 무작정 하겠다 그래서 막 보상이 나가게 되게 되면 실제로 그 다음에 정책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발표를 놨죠. 19일 날. 그래서 수도권에 제3기 신도시 개발을 했는데 뭐 특정 지역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실 거고 이것도 발표를 해서 막 개발 기조로 가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구도심권을 네.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좀 끌어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좀 마저 이렇게 바꿔줘야지 기존 도시는 계속 낙후되는 데다가 서울 외곽, 수도권의 서울의 그 사이점에 이렇게 신도시만 자꾸 만들어가게 되면 그 시장은 어느 일정 부분 교통이나 어떤 도시 인프라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올라가는 지역들은 올라가고 떨어지는 지역들은 오히려 미문화 관리 지역으로 갈 수 있고요. 차별화가 서울의 더 나오고. 안쪽에서 예. 오래된 재건축 재개발로 몰 들어간 시장들은 굉장히 기대만 있지 가격대는 떨어지지 않고 기대 효과만 존재하는 이런 시장. 또 한 가지는 그 안에서도 신규 물량 재건축 재개발로 전환되면서 분양이 터지게 되면 그 시장으로는 막
사람이 물밀듯이 막 몰리는 이런 시장. 그래서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시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2018년도에 어떻게 됐든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로 판단을 하고 정책을 냈다면 늦었지만 저는 늦었다고 보거든요. 네. 금리도 좀 빨리 올랐었는데 늦었다면 2019년도에는 오히려 정반대로 좀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자금을 풀어가는 이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은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마련이 돼 있으니까 대표님 네네. 여러 가지 키워드를 미리 좀 예고해 주신 것 같은데 다음 주 부동산 시장을 내년 부동산 시장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되겠어요. 다음 주면은 1월 1일에 네네. 찾아뵐게요, 대표님. 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저희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네. 네, 송병헌 대표와 함께 2018년도 부동산 시장을 좀 갈무리를 해봤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또 웃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투자 전략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헌 대표와 함께요. 저희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거